이것은 미국 GM에서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된 2024년형 쉐보레 블레이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쉐보레 블레이저는 멕시코에서 조립이 완료된 이후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정확하게 멕시코의 미국 수출품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해당 차종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인 엔진과 변속기는 모두 미국에서 생산됩니다. 쉐보레 블레이저는 주요 부품인 엔진과 변속기를 포함해 약 31%의 부품들이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생산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북미에서 생산된 부품이 멕시코로 이동해 멕시코에서 모두 조립된 이후 다시 미국으로 수입되어 판매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대에서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GV70 전기차 모델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미국에서 최종 조립이 완료되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 제품입니다. 그러나 블레이저와 반대로 엔진과 변속기를 한국에서 생산합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부품이 생산되고 미국에서 조립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닛산에서 생산한 로그라는 차종은 조금 더 특이합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해당 차종의 최종 조립은 미국과 일본 두 국가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인데 말이죠. 그리고 일본에서 완제품으로 조립되는 차종은 모두 일본에서 생산된 엔진과 변속기를 사용하지만 미국에서 완제품으로 조립되는 차종은 일본에서 생산된 엔진과 멕시코에서 생산된 변속기를 사용합니다. 주요 부품과 최종 조립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두 또는 거의 모두에 부합한다고 알려진 테슬라의 미국 판매 차종들도 모델에 따라서 25%에서 60%까지 상당 부분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사용해 미국에서 완성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복잡한 생산 구조는 단지 자동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소들이 먹는 사료는 미국과 R&D나 캐나다, 중국에서 생산된 사료를 혼합하여 급여하고 있으며 미국 건축에 필요한 목재는 상당 부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필요한 정밀 산업은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이용해 제작하고 아시아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생산 구조가 단순한 의식주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생산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미국은 더 많은 나라들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또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현재 미국의 상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1992년)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를 체결했습니다. 이 무역 협정은 세 국가 간의 관세를 포함한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 세 나라 간의 무역을 증가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하자는 목표를 위해 체결된 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정이 체결된 이유는 오늘날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 구조에서 시작된 결과였습니다. 소위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선순환 경제 구조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자신의 구매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품들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구매는 수요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구매하려는 제품을 시장에서 더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수익을 내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시장의 수요에 따라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들은 인원을 추가 고용하거나 고용된 인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이용해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미래의 가격이 비싸질 것을 우려하는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제품을 구매합니다. 사람들은 제품을 더 구매하고 더 많은 이익을 통해 더 생산되고 기업들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구매, 이익, 생산, 창출, 구매, 이익, 생산, 창출 이 연결 고리는 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제 선순환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더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싶어하고 많은 소비자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 자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최대한의 가치를 올려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각 국가 안에서 경제, 정치, 지정학, 자원, 노동 규모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서로 다른 산업 구조와 경제 구조, 노동 시장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도 수많은 제품들이 이러한 구조를 개별적으로 또는 유기적으로 형성해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잘하는 분야가 존재하고 장점인 분야가 존재합니다. 어떤 나라는 제조업을, 어떤 나라는 농산물을 또는 수산물을 또는 자동차를 또는 기술력이 좋거나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은 너무나 많은 요인들로 인해 서로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게 되면 서로 다른 산업 구조를 이용해 서로가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장벽을 허물게 되면서 발생할 손해도 있었지만
더 큰 이익을 위해 그리고 그 이익을 통해 손해가 발생된 부분을 상쇄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충분히 벽을 허물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더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더 저렴한 원자재가 있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해 제품을 완성시키거나 소비자들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기 위해 다른 곳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죠. 미국은 나프타를 시작으로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중국과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이들과의 무역 장벽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미국과 교역하는 상대 국가들도 결과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형태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역 장벽이 무너진 이후 미국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이나 멕시코와 같은 곳으로 생산기지를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이동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 때문이었죠. 나프타 체결 시점인 1992년 미국 평균 제조업 시급은 12달러에서 13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엔 1에서 2달러 수준으로 10분의 1에 불과한 임금 수준이었죠. 이러한 격차는 산업 구조와 경제 구조와 같은 여러 요인들로 다른 산업 구조가 만들어진 임금이 적은 지역으로 이동시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면 충분히 자신들의 가격 경쟁력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구조는 점차 확대되어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이 경제 구조가 서로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미국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산업 구조가 비슷한 국가에서 더 적은 임금을 이용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가 아닐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산업 구조가 점차 미국과 비슷해지려는 모습을 띠기 시작합니다. 아직 중국은 갈 길이 멀고 미국을 따라잡기엔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중국은 낮은 임금, 거대한 노동력, 국가주도 산업 정책을 바탕으로 점차 미국이 가지고 있던 산업 구조들을 하나씩 닮아가려는 모습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더 이상 저임금의 노동력만으로는 경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제 개방이 이루어진 2001년 중국의 시급은 평균 0.6달러였지만 2022년 그 시급은 평균 4에서 5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상승폭은 점차 커지고 주기도 짧아지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미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지만 중국 입장에선 이후 더 크게 상승해 더 이상 노동력만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노동력이 아닌 다른 산업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비슷한 산업 구조로 변화하려는 국가가 자신만의 입장을 대변해 다른 국가의 산업 구조를 무분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당연한 이해관계, 명분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현재 국제 관계는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미중 관계를 이 하나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 관점에선 이러한 이유가 미중 무역 분쟁을 불러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중국만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산업 구조가 언제든 다른 나라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과거 필요에 따라 가치가 적다고 판단해 버린 산업 구조나 자신에게 없는 산업 구조를 다른 나라와 거래해 얻는 것과 자신이 지키려는 산업 구조를 빼앗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은 점차 자신이 갖지 못했던 산업 구조 또는 과거에 갖고 있던 산업 구조를 가져야 할 필요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고 더 강경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월 29일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새로운 협정 USMCA를 승인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이 주도한 협정으로 1992년 체결된 나프타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히 무역 관계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는 분야는 최대한 확대하려고 시도했으며 미국에게 손해를 주고 두 국가에게 이익을 얻는 부분들에 대해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많은 부분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멕시코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게 만들어 임금 격차를 줄이는 규정을 포함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명분은 멕시코 노동자 환경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그동안 서로 다른 요인들로 생긴 다른 산업 구조를 통해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이동시킨 미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위해 노동 집약적 산업, 특히 멕시코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최소 임금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정 비율이 미국 또는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규칙들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나라에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원자재, 석유를 포함한 금속과 목재 등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캐나다산 저렴한 원자재를 포함한 제품들을 모두 막지는 못했지만 미국에게 유리한 더 강력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미래에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목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포함한 원자재의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이러한 캐나다산 제품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 협정의 최종 조항 항목에 있습니다. USMCA 협정의 최종 조항 항목에는 이 협정의 기한을 16년으로 정했습니다. 2020년에 발효된 협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36년에 종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이 협정이 6년마다 검토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년 주기의 첫 번째는 2026년, 두 번째는 2032년입니다. 그리고 2025년, 미국은 1년 뒤에 있을 해당 협정에 대한 재협의와 관련해 검토에 돌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 특이한 사실은 이 검토 과정에서 하나의 국가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검토 주기는 매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하나의 국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협정이 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이 협정이 폐기된다면 USMCA는 나프타를 대체하는 협정이었기 때문에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국을 묶는 자유무역 협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USMCA를 체결하면서 나프타보다 더 많은 이익이 미국에게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축하했지만 한편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USMCA에 캐나다의 철강과 목재, 유제품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이 안 됐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멕시코에 대해선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무역 적자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은 중국, 캐나다와 멕시코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등 세계 각국의 나라들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태도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산업 구조를 지키고 더 많은 산업 구조를 양성해 미국이 위협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산 구조는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USMCA가 체결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양의 자동차가 미국이 아닌 멕시코와 한국,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생산되고 부품들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제품들이 중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2025년 1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미국은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제품은 미국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 이상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다른 나라의 산업 구조를 흡수하려고 했던 모습과는 다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원인에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의 산업 구조는 모두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경제 구조, 산업 환경, 자원 여부, 정치적 관계, 지정학적 위치, 노동력 등 너무나 다양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려고 한다 해도 중국과 미국은 완벽하게 같은 산업 구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산업 구조를 모두 흡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국가, 모든 지역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산업 구조를 모두 흡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아닌 동맹국들과의 거래를 통해 서로의 손익을 따져보고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거래 라인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지난 10년 이상 동안 이어진 새로운 미국의 경제 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은 모든 국가들의 산업 구조를 흡수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자신들에게 가장 많은 산업 구조가 돌아와야 하고 흡수되지 않은 아주 극히 일부의 산업 구조만 선택적으로 허용해주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현재 미국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습니다. 과연 미국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